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문제도 있지만 증시는 잘 가고 있고, 그렇다고 잘 가고 있는 증시도 여차하면 무너질 것 같고, 지금이 참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물 경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상황은 아닌데요. 오늘은 증시에 대한 생각은 좀 내려놓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살림이 어떤지 한번 보자 이거네요. 네, 우선 최근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감소에 투자 자금도 많이 줄어서 현재 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선 코로나 문제로 다시 소비도 많이 줄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리고 일반 가게 같은 경우도 소득이 점차 줄고 있어서 소비를 줄이고 주머니를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경기 회복보다는 악화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의외로 4.8%가 증가하게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증가하게 된 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실질적인 가계 소득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2분기 가구당 평균 소득이 4.8% 늘었다는데 가계 소득이 줄었다는 말은 또 뭡니까? 그 부분은 세부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올해 2분기에 가계가 벌어들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5.3%가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줄어서 4.6%가 줄어든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분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 다 5%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가 벌어들인 재산소득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11.7%나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게 됐어요. 월 평균 재산소득이 그거밖에 안 올랐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최근에 일부의 재산소득이 급격하게 오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 전체가 다 늘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줄어드는 결과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2분기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발표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충 짐작은 가는데 뭐 때문입니까? 실제로 올해 2분기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수치대로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지급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역시 재난지원금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그저께는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열어서 4차 추경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앞선 1, 2, 3차에 걸친 추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로 했었고 당시에는 59조 원이 사용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부각되게 된 건데요. 지난 8개월간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서울에서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1,200명 이상이 최근 10일간에 늘어난 환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까지도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멸 문제라든지 이들이 받을 경제적 타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돈을 미리 푸는 정책을 논의하는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돈을 풀어서 죽어있는 내수도 좀 진작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적인 취약계층의 생계도 지원하자는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의도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목적이야 어떻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재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국가재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누적된 적자액이 110조 5천억인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반기에 그만큼 적자가 생겼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1, 2, 3차에 걸친 추경 당시에는 대략 59조 원가량을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59조 중에서도 37조 원 이상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사용한 돈이 됩니다. 지난 5월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해서 나눠줬는데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대략 14조 3천억이 지급돼서 사용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지급된 이 14조 원가량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들이야 써야 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소비에 잘 쓰기는 했지만 원래는 그 돈이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서 계속 시중에서 소비에 사용이 돼야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건데 돈 번 사람들이 소비를 추가적으로 안 해주면서 푼 돈들이 계좌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 버렸죠. 네, 맞아요. 정부에서는 소비를 늘리려고 돈을 쏟아 넣은 건데 생각보다는 연쇄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가계 평균 소비 성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가정이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소비하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5%가 하락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물론 5월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로 6월 한 달간 소비가 반짝여서 반등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이러한 반등은 일시적인 효과에만 그칠 뿐 결국에는 평균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정부가 14조 원을 넘게 풀었는데 오히려 소비는 줄면서 나라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건 개개인의 소비 심리 문제가 큰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앞으로의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네. 경제부총리는 그제 열린 예결특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은 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유는 당장에 나라 돈에 여유가 없으니까 재난지원금의 지급 자체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급 범위를 줄여서 소득 하위의 70%만 준다고 가정해도 대략 9조 7천억 가량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돈들은 100%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빚으로 충당해야 될 걸로 현재 판단되고 있어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거네요. 사실상 떨어지는 총알 걱정할 때긴 하죠. 네, 지금의 우리 경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 마이너스 0.5%로 역성장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에 기업들의 투자 수요까지도 줄어서 단기간의 경기 회복 자체는 많이 힘들 거라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장기간의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 역시도 줄어드는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업을 제외한 코스피에 상장된 690곳의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발표에 따르면 이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자체가 24.2%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어서 34.1%가 감소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정부의 주요 세입 중에 하나인 법인세가 앞으로 더 급감할 거라는 그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에 대략 30% 이상은 현재 좀비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요? 네, 대략 그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좀비 기업이라는 말은 지난 3년 동안의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수익이 금융비용인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좀비 기업은 수익으로는 도저히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빚이 점점 더 늘어나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비 기업들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더 늘어서 현재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그만큼이 된다는 게 좀 의외네요. 네, 요게 상장된 기업들이 이 정도니까 실제로 상장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만 보면 마치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상장기업들 주가도 가는 놈만 가지 양극화가 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K자 반등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코로나를 막자니 경제 셧다운 조치나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러면 또 우리 경제가 침체되는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살리자고 활동량을 늘리면 또 이번처럼 감염자가 확 늘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환자 수를 줄이자니 경제도 같이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경제를 살리자니 환자 수도 같이 늘어나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만약 정부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병행한다는 게 말이 좋아 투트랙이지. 그랬다가는 경제는 내려앉으면서 확진자만 늘어날 수도 있지. 둘 중에 하나만 집중하자니 경제든 확진자든 하나는 반 포기해야 되고 진짜 결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변명거리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네. 개인적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금 더 힘든 시간은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활동에 전념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뭐 현찰이나 황금성 높은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투자 관련 얘기보다는 신용이나 빚만큼은 시청자분들이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2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차 확산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는데요. 언론에서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적자 재정 문제도 점점 심화되는 만큼 코로나 관련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